야, 저 작은 학교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좋은 학교다. 정말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하고 학교 가서 또 즐기고 또 그걸 통해 성장해가고 이런 모습 보니까 작은 학교의 잠재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오히려 학교의 본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작은 학교의 자금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죠. 학생 수가 작다라는 것은 또한 아이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도시학교보다 훨씬 더 질이 높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정말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어야 한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그 아이들 의사 선생님 오셔서 건강검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 건강검진을 마친 다음에 제가 수고했습니다 인사하는데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되게 이상한 게 있어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아이들. 근데 이제 전염병이 돌면은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해주는 말씀이 야, 축하한다. 너 학교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대요. 근데 우는 아이가 한 명 있었고 학교 못 간다고. 아이고. 그리고 또 화를 내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반 아이들이 다 여기에 있다, 그 아이들이.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작은 학교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동적이네요. 맞아요. 진짜. 저희 장승초도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이 있으면 학교를 등교를 못 했는데 그전에는 애들이 아파요. 근데 끝까지 안 아프다고 해요. 그걸 학교 못 가게 하니까. 아니 저런 학교에 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해서 힘들 것 같아요. 학교 가고 싶다고 되게 많이. 그죠? 방학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 1학년 때 아빠 학교에다 전화해서 방학을 없게 해줘요. 세상에 방학을 없이. 저는 영상을 보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최근에 우리 학생 중심의 어떤 교수 학습 전략들이나 방법들이 그대로 저기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협동학습이라든지 또 체험학습이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전략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교육 공간에 녹아져 있어서 그 학생들이 그 학교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학생 중심의 어떤 방법들을 수혜받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서 역량들이 이렇게 개선되어져 나가고 또 증진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정근호 선생님, 이 장승초등학교만의 특별한 어떤 교육 과정이나 교육 철학 이런 게 있나요? 좀 설명을 좀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승교육과정의 목표가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둬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린다. 살린다. 예. 여기서 스스로 누가 지었어요? 되게 멋있다. 저희 이제 선생님들끼리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그래요? 되게 멋있는데? 이제 스스로 서다는 보통 자립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자립의 이제 의미도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빛깔을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걸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교실 안과 밖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을 제공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끝내지 않고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가를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들을 잘 모아서 연말에는 저희가 학급별로 학급 문집을 다 한 권씩 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알게 되면은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저런 활동들을 할 때 다 직접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를 주고 회의할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정말 민주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내 의견도 내고 상대방 의견도 좀 들어주고 하면서 서로를 좀 살리면서 배려해가는 것들을 좀 배워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특별하다고 보이는 거는 저희가 5, 6학년이 지리산 종주를 2박 3일 동안 해요. 그래요? 지리산 종주요? 쉽지 않을 텐데.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꼭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럼 학생들이 한단 말이에요? 예, 저희가 쉽지 않은데. 2박 3일 동안 5,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두레를 나눠요. 두레를 나눠서 각 두레에서 어떤 식단을 어떻게 먹을 건지 그리고 어떤 짐이 필요할지도 다 자기들이 직접 짜고 어떤 아이가 어떤 걸 들고 올라갈지도 그리고 자기들의 역할까지도 정해요. 걸음이 좀 빨린 아이는 먼저 가서 오래 걸리는 밥을 하고 좀 힘이 센 아이들은 조금 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고 보통 이제 6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다 보니까는 많이 알고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요. 5학년들이 보고 배웠다가 자기가 이제 6학년 되면은 쭉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저희 학교 이제 전통적인 교육과정입니다. 너무 좋다. 학부모님에서 지금 장승초등학교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장승초등학교가 작은 학교란 말이에요. 그 작은 학교를 일부러 찾아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냈더니 좋은 학교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찾아왔죠. 아, 일부러?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이들 자연, 환경도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때는 아이를 이렇게 학교를 보내보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어떤 교육이 좋은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본 거는 안전한 환경.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매연 속에 아이들을 보내는 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환경을 보고 왔는데 제가 몰랐던 걸 더 많이 배웠죠. 우선 장승주 하면은 아이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를 많이 벗었고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아이들처럼 배우려고 노력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이들 잘 키우고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부모들도 성장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 그 학교에 그러면 지금 학부모님처럼 일부러 찾아서 네. 오신 학부모님들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선생님, 8대2? 그 정도로 그 이렇게 많아요? 정도인가요? 저희가 원래 폐교 예정이었을 때는 학생 수가 12명이었어야 하는데 현재 지금 학생 수가 제일 많았던 적이 아마 96명 정도가 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런 사례면 거의 학교가 마을을 살렸죠. 만들어 인근 가고 마을. 있네요, 진짜. 그렇죠. 네. 와. 인근 마을까지도. 그러네. 이렇게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모두를 케어링, 볼살펴주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 교사 학생 관계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냥 학생이 아니라 내 자식, 우리 가족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좀 특별함이 있죠. 저희는 이제 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한 4시 반 정도에 가요. 그때까지는 계속 같이 아이들과 생활을 하거든요. 1학년도? 예, 네, 1학년도. 유치원. 진짜요? 예, 1학년, 6학년 전교생이 다 4시 반에 가는데 그렇게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즐겁고 재밌는 일도 생기는데 또 서운하고 좀 서로 기분 상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대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서로 겪다 보니까는 아, 이 친구는 이래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배려하게 되고 서로에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서로 그렇게 다 신뢰가 쌓이고 친근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강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장승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적 강점 이런 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어떤 질적인 수준이 그렇지. 굉장히 강점일 것 같습니다. 교육적 그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학습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생활 지도라든지 또 학생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서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학습적인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 부분들까지도 함께 케어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들이 작은 학교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학부모들이 참여하시고 그 마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일 교사로 오셔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교제하는 것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들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함께 교육 현장에 녹아들어서 그 연계성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서 교육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부모님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작은 학교의 강점 이거다. 학교가 우선 어렵지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맞아요. 문턱을 그게 중요할 낮추려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렵지 않아서 아이들도 그러고 학부모님도 그러고 학교를 보지 않고 내 집처럼 보는 거예요. 학교를 편안하게.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작은 일들을 그냥 허투루 부르지 않고 내 일처럼, 내 것처럼 아끼고 그렇게 지내니까 적극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자연스럽게 귀찮진 않은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휴지가 있으면 내 집에 휴지가 떨어진 거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줍게 되고 아이들 실내화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그냥 놓고 가게 되고 아이들도 학교에 닭을 키웠었고요. 그리고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닭 잘 있나 한번 보고 그냥 학교에 있는 하나의 그런 동물이 아니라 내 가족처럼 보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학교 문턱 우선 낮춰주셔가지고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연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작은 학교의 강점 중에 하나가 네. 이 온라인 교육을 요새 그 코로나19 때문에 맞아요. 많이 하는데 이 작은 학교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큰 규모의 학교는 이런 그 코로나19 같이 질병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운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지식에 대한 것도 습득하고 작은 학교니까 학교에 모여서 활동 중심으로 더 인텐시브하게 교육 경험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명, 15명, 한 학급 규모가 10명 내지는 15명으로 유지가 되어지는데 실제 교실의 한 공간을 현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나누어 보면 한 교실에 15명 이하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게 그게 적정한 숫자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대면 교육도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도 대면 교육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이 소규모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가 교육 주체들이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교육 격차의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그 초등학생의 경우는 기초학력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6월 수능 모의평가를 봤을 경우에는 사실은 중위권이 급격하게 감소되어지는, 그래서 실은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 모두가 사실은 온라인 교육보다는 대면 교육으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교육 격차도 해소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작은 학교가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의 비상 상황에서도 미래의 학교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교육 환경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수 학습적인 측면의 전면적인 변화를 좀 요청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소규모 소그룹의 교육 활동하고 또 그리고 비대면 체계를 기반한 교육적 활동들이 이제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를 잡을 텐데요. 그런 맥락들 속에서 본다면 이제 학교의 사이즈는 또 규모는 교육적 활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팩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작은 학교가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시도할 수 있는 바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이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 좀 더 각광을 받고 그 속에서 교육적인 시도들 또 교육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장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되십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작은 학교를 좀 더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다양한 정책들을 좀 진행하는데요. 아이들이 1km 이상의 통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통학버스의 제공은 한 13명 이상일 때 통학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12명 이하일 때는 사실은 통학택시도 진짜. 지원해주는 그런 그거 가야겠다.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전북은 또 두 번째로는 농어촌 교육 특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시청이나 군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여러 그 마을에 있는 마을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마을 교육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야심차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울림 학교 정책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어울림 학교는 뭐예요? 네. 그 어울림 학교는 2015년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건데요. 그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 그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의 문화는 민주적인 학교 자치 문화로 구축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그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서 아이들의 어떤 지성이나 사회성 을 모두 다 향상시켜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진행했던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승초등학교나 수입초등학교처럼 이제 작은 학교지만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려면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실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교장 선생님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저는 작은 학교에 필요한 거는 장점을 살리고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실을 보면요.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 학교가 통폐합 대상교로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면은 시설 투자나 예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럼 학교 환경은 계속 더 열악해지죠. 그러면 또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학교의 단점을 갖다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 부분은 단순한 뭐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아니라 예산도 필요하지만 시설도 지원해주고 또한 인사라던가 또 행정적 지원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또 법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도 작은 학교에 좀 강점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보통의 작은 학교들은 환경 여건이 좋아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면서 자라기도 하고 또 주변 사회 단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도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또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건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일단 적으니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강점에 맞는 장점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강점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진학할 때 제도적으로 조금 반영이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크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이 필요하다. 네네. 저희가 지금 뭐 작은 학교 좀 장점만 계속 얘기했는데 한편으로 이런 걱정은 사실 들어요. 왜냐면 일단 작은 학교가 되면은 또래 집단들의 숫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학년간 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건가? 왜냐면 아무래도 적정한 수준의 또래 집단들이 형성되어서 그들끼리 또 갖고 있는 교육적 효과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상쇄해 나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 강원교육청 또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과 함께 그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연구를 한번 제가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재정적인 효과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도 뭐 분명히 뭐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담보되어진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또 그런 결과들은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통해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 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실제로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학년들 간의 관계성들 또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분히 상쇄되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작은 학교가 의미 있게 그 강점들이 구현되어져 나간다면 충분히 그 효과성들은 담보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의 생각도 좀 한번 바꿔보는 노력들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어떻게 있다고 노력할까요? 생각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정 규모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최적의 상태를 의미하면서 교육부가 제시했던 그 대표적인 용어들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육 활동을 할 때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적정 규모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교과에 따라서도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체육교과에는 10명의 학생들이 그 적정한 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 실험을 할 경우에는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5명의 학생이 적정 규모의 학생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때 모두 통용되어지는, 모든 교과에 통용되어지는 적정 규모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저희가 조금은 전환하고 바꿔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규모 학교가 가는 장점이 이제 학생 수가 작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규모로서 장점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학교를 통해서 어떤 교육 가치를 실현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은 학교가 지향해야 될 방향 또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작은 학교가 가야 할 방향은 결국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교육과정 이거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겠죠. 예. 그러려면은 결국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지금 선생님들도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심하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 농사노촌의 작은 학교를 지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그 학교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미래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의미 또 교육적인 본질들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장 또 방법들, 환경들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본다면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좀 더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저는 작은 학교의 앞으로의 방향은 사실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교는 다양한 그 성장 발달 단계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배움의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있고 혹은 배움의 속도가 좀 빠른 학생들이 있죠. 사실은 이거는 모든 학생은 전면적으로 성장한다.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작은 학교는 각각의 학생들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숫자에 강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서도 또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각각의 개별화 교육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작은 학교의 미래 교육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부모로서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시선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 많이 동의가 된 게 서로 사람이 이제 다르니까는 다른 걸 존중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의 목표는 좀 서로 다른 것들을 많이 존중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는 정말 다른 학생들을 다르게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학교 내에서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이제 진로에도 연계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있다면 작은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이야기했던 미래교육의 모델 이런 모델들의 씨앗이 작은 학교에 이렇게 많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 미래교육의 어떤 씨앗을 좀 이 천박한 이 숫자의 논리로 좀 짓뭉개버리는 그런 일을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처한 여러 어려움과 위기감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이 학교 교육의 중심에 설 때 학교 교육의 핵심이 본질이 살아날 것이고 이 경우 학교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작은 학교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종착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학교에서 작은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마음의 거리가 아닌가. 작은 학교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작은 학교에 최적화된 특색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류가 많아야 서로의 마음을 알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작은 학교여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